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되려나 예, 이런 고민을 거의 매일 하죠. 그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걸 맞추면 돈을 버니까. 돈을 버니까 사업도 그거에 맞춰서 하면 잘 되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거기서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뭐 그냥 베스트지. 베스트지. 방향을 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그 방향을 가르치는 지표들이 있는데 예, 가장 대표적이고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미국 금리. 금리겠죠, 금리. 미국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의 금리에도 영향을 줄 텐데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가 툭 떨어졌어요, 한번. 예, 덜컹. 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뭔가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드디어 금리가 좀 내려가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예. 이게 꼭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다는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데. 자, 김준성 TV 김준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진짜 금리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움직이면 다 서로 막 물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뭐 제일 중요하다 그럴까?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움직인다 그럴까? 이게 뭐 먼저 움직이는 그 따라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저도 네. 그런 분 봤어요. 네. 다른 건 안 봐도 미국 10년물 금리는 항상 매일 아침마다 본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도 있다. 그렇죠. 미국 10년 금리가 실질 금리니까 이게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모기지 같은 게 되게 10년에 엮여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채가 다 10년에 엮여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채는 3년짜리가 많은데 미국은 10년짜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거는 하루짜리 콜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개인들은 관계가 없죠. 그렇죠. 하루, 어디 되거나 말거나. 하루에 25%에 빌리거나 말거나 어. 금액도 크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평소에는 뭐 환율과 금리와 뭐 주식이 뭐 서로 연관을 많이 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바뀌고 막 트렌드가 바뀌고 이런 결정적일 때는 보면 그 뒷단에는 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생각해 보면 실물 시장, 금융 시장이 있는 건데 예. 실물 시장의 가격은 뭐 다 각자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인 거고 금융 시장의 가격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 가격이니까. 돈의 가격이니까. 금리죠, 금리. 하나뿐이에요. 돈 가격이죠. 그러니까 진짜 돈 그리고 그 돈의 가격을 국가별로 계산해 본 게 환율이니까 금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조금 시장이 약간 놀래가지고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 예. 한 이틀 움직이고 보니까 뭐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있고 이제 안 돌아온 것도 있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힌트를 좀 줬다 그럴까? 요즘 그 예. 금리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내리고 오르고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그때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른 이유는 시장이 뭐를 이제 주로 보고 있는지 뭐 시장이라는 게 그냥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래. 건데 요번에 확 흔들어 버리니까 눈치가 좀 뵌 거죠. 저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좀 하는구나.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네, 이것저것 느끼신 바가 드는 생각대로. 있군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고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되긴 됐어요. 그게 고용통계국장 고용- 잘렸죠. 잘렸죠. 근데 고용 통계가 잘 안 맞긴 하나 봐요. 저도 예전에 보면 예. 나중에 이렇게 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용을 수정 포인트죠? 예, 좀 많이 해요. 많이 하긴 하는데 요번에 좀 심하긴 했어요. 그 6월 달 거를 7월 달 거죠. 그걸 7만 3천 했는데 5월, 6월 거를 한 14만인 거를 만으로 막 줄였죠. 근데 평소가 한 14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뭐라 그랬냐면 야 고용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 별로 안 나쁜데 트럼프가 자꾸 너 이자를 내리라 그러는데 경기 때문에 야 벌쩡한데 왜 내려? 그러다가 또 관세도 올리고 이러다가 이자를 올라가면 어떻게 해? 그렇죠. 이래 갖고 버틴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뭐 말도 안 되게 내려가니까 또 묘하게 두 개 합치면 26만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평균값보다 약간 높은 게 말도 안 되게 만으로 내려가니까 예. 트럼프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신난 거죠. 너네들 이상해. 통계를 이상하게 잡아서 그런 그럴 거 수도 아니야. 있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내가 뭘 했어. 그리고 저 통계 저 이상하게 한 거 조작했으니까 확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잘라버리는 것까지는 좀 그래 보이긴 했습니다. 예, 했고 어떻게 자르고 시장도 고용이 진짜 저렇게 나왔으면 미국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이 금리가 2년짜리 금리가 한 30bp 움직였거든요. 28bp 예.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예요. 28 정도면 2년짜리가 28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10년짜리는 한 20bp 움직였는데 먼저 얘기하면 금리는 내려서 그 다음에 그냥 내린 상태로 있어요. 예. 예. 다른 것 주식이나 외화는 좀 다른데 그래서 내린 거를 보면은 결국은 특히 단기 금리가 내린 거는 페드가 금리 내릴 것 금리를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게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고 금리 시장은 뭐 파생 상품이 엄청 많아요. 뭐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파생 상품에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언제 얼마를 내리는 걸로 계산을 해서 쫙 프라이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계산해보고 예전엔 그랬는데 뭐 언제부턴가 그 페드워치, CME 페드워치에서 그림표를 딱 그려주는 게 있어요. 그럼 막 여러 번 보셨죠? 페드워치에서 요번에 뭐 25bp 내릴 확률은 뭐 50% 이게 막대 그래프 세 개, 막대 그래프 예, 그래 그러는 거. 음. 그게 꼭 서베이 같잖아요. 서베이 같으니까 참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구나 하는데 그 서베이 아니고 시장에서 프라이싱. 프라이스를 가져온 돈 내고 돈 먹기 한 진짜 프라이스예요. 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서베이처럼 만드느냐? 쉽긴 하는데 제가 3분만 주시면 설명해 볼게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페드 펀드 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페드 펀드 퓨처스라는 게 있어요. 페드 펀드 레이트는 뭐냐면 연준 밑에 은행들이 쭉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은행 밑에 있으면 우리 시중은행들이 있잖아요. 예. 한국은행에 제가 가서 구자 열어달라면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은 그 중요 시중은행들한테만 이제 열어주는데 예. 그 은행들이 다 한국은행의 구자를 갖고 있고 나는 신한은행에 갖고 있으면 신한은행 구자가 다 모여 합쳐가지고 한국은행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 맞춰야 되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뭐 더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금리를 하루짜리 금리를 한국은행이고 연준이고 정해줘요. 야 이걸로 해. 하루는 얼마야? 아예 얼마야. 그걸 정해주는 걸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돈 모자라면 내가 4.25에는 무조건 내가 돈 빌려주고 4.5에는 내가 무조건 받아줄게. 하고 타겟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4.25, 4.5예요. 네, 미국의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면 그 안에서 어디서 만들겠죠. 되느냐? 고나시 하는데 대부분 중간에서 돼요. 그러니까 요즘 4.3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페드 펀드 레이트고요. 매일매일. 그게 매일매일 거래가 되니까 그 뻔한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알아요. 예. 그거를 계산을 또 해봐요. 그러니까 뉴욕 연준에서 그걸 매일매일 해요. 가중 평균으로 해서. 그래서 몇 월 며칠은 얼마 이렇게 쭉 정해요. 그게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고 페드 펀드 퓨처스는 뭐냐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저기다가 뭔가 투기를 해봐야 되겠네. 저거 맞추기 대회를 하자. 선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달별로 쭉 있어요. 되게 쉬워요. 지금이 8월 1일이면 9월 달 거를 9월 달 30일 동안 거래되는 거에 평균이 얼마일까? 거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베팅하는 거예요? 예,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4.3 이렇게 해가지고 4.3으로 해놓으면 그게 확정되는 날은 9월 30날일 거잖아요. 예.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도 9월 30날까지 해요. 29일까지 하면 29일짜리가 나왔으니까 하루밖에 안 움직이니까 거의 안 움직이겠지만 예. 30일까지 거래를 하고 마지막 날 딱 맞춘 다음에 그 차익을 딱 계산해요. 얼마? 완전 돈 놓고 돈 넣기. 그러면 1포인트 틀린 거에 얼마? 그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고스톱의 점에 얼마 칠래 하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CME가 정해놨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다 하고 그게 9월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2년 동안 있어요. 그런 퓨처스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그게 돼요? 조금이라도 거래가 안 맞으면 그거 외에도 상품이 많거든요. 뭐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이라는 것도 있고 뭐 딜러들끼리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거하고 프라이스가 조금만 변하면 아비트라지가 생기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으니까
그 CME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그거에 움직이는 거는 다른 변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준금리 바꿔주면 덜컥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덜컥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7월달, 8월달, 9월달을 쭉 계산해 보면 7월 뭐 25일 날 있는 금통이 9월 1일 있는 금통에서 얼마를 변하는 거를 애들이 계산을 해놨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표를 만든 거예요. 가격을 그냥 가격 한 개 가지고. 아. 네. 한 달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 산수 잘 못하는 우리는 그냥 서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서베이가 있는데 가격을 하나 만드는 건 되게 쉽겠죠. 예. 몇 개에 몇 명 있으니까 곱하고 해서 나누면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쫙 쪼개는 건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한 개뿐만이 아니겠죠. 예.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 건데 이제 통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있을 만한 통계학적으로 가장 있을 만한 거를 예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보기가 좋은 게 그걸 쭉 눌러보면 퍼센트로 탁탁탁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굉장히 좋고 확률.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레이더들이 잘난 척하고 뭐 엑셀 시트에다 만들었지만 이제는 트레이더들도 다 그거 그거 보면 되니까. 볼 거라고 생각해요. 딴 거 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돼 있고 시장의 생각을 매우 정확하게. 매우 정확하게 매일매일 시간마다 착착착 변해요. 야, 그거 보니까 야, 파월 의장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바뀌더군요, 그냥. 그렇죠. 페이드 펀드 퓨처스 값이 변하고 그러면 예. 컴퓨터가 자동으로 탁 바꾸는 거죠. 어. 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값을 보면 쉬운데 그 값이 진짜 금요일 날 하루에 엄청나게 변해서 그 옛날 얘기 잊어버리고 지금으로 보면 그 페이드 펀드 퓨처스 그거 그냥 CM이 들어가면 스크린에 다 보이거든요. 예. 보면은 이제 1년에 FMC 8번 해요. 어. 앞으로 3번 남았거든요. 예. 9월, 10월, 12월 이렇게 3번 남았는데 9월 달에는 25bp 내릴 가능성이 95% 떠요. 와, 지금 요즘 95%까지. 예, 오늘. 와. 예, 95% 뜨면 거의 되는 거예요. 그게 100은 안 뜨거든요. 100은 제가 보니까 1시간 전에도 100은 안 떠요. 99.9 뜨지. 한 명이라도 계산 잘못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확실하다고. 네,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그리고 12월까지 3번 남았는데 지금 3번 내릴 가능성을 50% 정도 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2번 내릴 가능성은 확실하고 3번을 내릴 가능성이 반반이다. 어허. 이렇게 보고 있고 26년 말은 더 심각해요. 지금부터 8번 또는 9번 어허. 내릴 걸로 예상. 내릴 걸로 프라이싱이 돼 있어요. 와. 그러면 9번이라 그러면 4.5니까 예, 거의 제로 금리 가까이 가는 거네. 아니죠. 한 번에 25씩이니까. 그러니까. 8번 내리면 2% 내리니까 4.5가 2.5 되는 2.5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번 내리면 2.25. 그러니까 2.25와 2.5의 사이예요. 그 사이까지는 내릴 거다. 예. 와.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기준금리 엄청 내리는 걸로 어쨌든 시장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2년짜리 금리는 뭐 30bp 내려온 게 너무 당연하고요. 가까운 거니까. 긴 거는 안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요번에 좀 따라 내려왔어요. 그 10년짜리 지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금리라는 실질 금리 4.4가 4.2로 내려와서 지금 하루 이틀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내릴 때 장기 금리가 정말 내려올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재정 정책 뭐 저렇게 해가지고 채권 찍어낸다면서 예. 뭐 인플레이션 있는데 이게 내려올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내려왔어요. 일단은 내려오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쪽을 보면 우선 주식은 첫날은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나빠? 쉣 그래갖고 팔았어요. 그냥 3-4% 빠지잖아요. 3% 넘게 빠졌는데 다음날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따라 올라왔거든요. 배드 그러니까 이즈 굿이지 뭐. 처음엔 배드 이즈 배시라고 봤는데 네. 이제 제가 억지로 막 때려 맞히면은 야, 그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10년짜리 금리도 따라 내렸잖아. 그러면 10년짜리 금리가 따라 내렸으면 좋은 거 아니야? 금리가 그렇죠. 내려가는 건데. 금리가 내려갔으면 그건 기업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야 매크로 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업 실적 좀 보자. 그런데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금리 단기 금리가 굉장히 내려갈 거라는 그런 사실을 좀 좋게. 야 단기 금리 내려갔는데 지금 장기 금리 따라 내려갔으니까 좋은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느낌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펑 내려왔던 게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환율 쪽은 조금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예. 한 1.5% 됐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1%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은 요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는 야, 딴 거 잘 모르겠고 미국 이자율 내려가면 달러는 약세가 되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고 환율은 제 생각에는 단기 장기 금리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두 개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같아요. 환율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짧게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환을. 예, 환율 거래량이 뭐 무지막지하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기 금리가 중요하고 장기한 사람은 장기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엄청 무책임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율은 장단기에 다 작용을 하고 단기 금리가 움직여 버리면 환율은 분명히 움직여. 그걸 보여줬어요. 야, 하루짜리 금리 변하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 역시 예전부터 이 금리와 달러와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채권과 달러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지난 50년 동안 맞았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와서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유가 뭐든 간에 달러 이자율이 내려오면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야지 굉장히 드문 경우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다만 헷갈리는 거는 단기 금리 내려가고 혹시라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달러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어본다면 아, 최소한 중간이다. 단기 금리 내려간 게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런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달러와는 그렇게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 많이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달러 오를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네. 3주 전인데 그때보다 오르긴 했어요. 근데 쭉 오르고 있던 게 이번에 한번 꺾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100 이상 갔고 달러 원도 1,400 넘어갔고 달러 엔도 150 넘어갔다가 금요일 날 그 일이 있으면서 푹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시장이 뭐 국내는 요즘 뭐 세법 때문에 시끄럽지만 국내는 잠깐 뒤로 좀 제껴 놓으면은 미국은 실적은 약간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자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엄청 복잡한 것 같고 요즘 복잡하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같아. 요번에 그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근데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는 되게 안 떨어지잖아요. 요번에 그래도 좀 떨어지긴 했죠. 요번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거꾸로 보면 장기 금리 5% 7%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잘 안 오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선 단기 금리 보면 트럼프 얘기하셨으니까 트럼프가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연준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러는데 그게 트럼프는 그야말로 이자율을 내리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국채가 긴 거 짧은 거 다 합치면 37조 달러래요. 대강. 근데 요번에 50조까지 늘린 걸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37조에 4%면요. 1.5조 1.5조 달러예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2,000조 정도 되잖아요. 맞죠? 1.5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돈으로 GDP가 얼마예요? 그쯤 예, 되죠. 2,600조인데요. 돼요. 그리고 코스피 총액이 3,000조 조금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 좀 안 돼요. 근데 미국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하긴 하죠. 2,000조인데 그 미국 주식이 저기 S&P 전체가 코스피 한 25배 되거든요. 예. 그래도 좀 많긴 하죠. 그러니까 1%로만 내려오면 진짜 많이 내리고 그리고 많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적자 막 늘리고 뭐 여기저기 돈 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나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저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줘야 내가 살겠는데 지금 그렇게 안 내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한 연준위원 한 명 쿠글런가 그분이 갑자기 좀 조기 은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 이제 편한 사람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파월한테는 막말했어요. 파월은 뭐라 그랬더라?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멍청하고 정치적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 트럼프는 절박하다. 이자율이 내려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슈는 트럼프가 이자율을 내리고 싶어 하는 거는 단기 금리가 아니라 결국은 그 10년짜리 금리거든요. 왜요? 왜? 그게 실질 금리거든요. 실질적인 금리. 실질적인 금리고 미국 그게 정부가 그 채권 주로 찍으니까 주로 찍은데 요즘 엄청 안 찍고 있죠. 단기로 바꿨죠. 단기로 다 바꿨죠. 근데 올해 그렇게 못 해요. 어떻게 정부가 발행하는 거를 뭐 3개월짜리로 그렇게 찍겠습니까? 큰 나라가. 그러니까 뒤로 지금 가야 되고 엄청 찍어야 되는데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10년 뒤쪽을. 내리면 그때 찍겠다는 거겠네. 그렇죠. 완전 그거죠. 대놓고 저 베슨트도 대놓고 그러잖아요. 나 저거 안 내려오면 안 찍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뒤에 걸 내려야 되는데 어제 뉴스들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온 뉴스는 미국 이자율이 안 내려가는 거는 파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쓴 그 기사들이 있어요. 파월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단기야 파월에 오르고 내리는데 그렇죠. 단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금리 아무리 내려봐야 장기 금리가 안 안 내릴 올라간다. 수 있어. 안 내릴 수 있어. 수 이거를 있어.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엊그저께는 20bp 내렸지만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발만 조금 물러서 가지고 조금 좀 타임 프레임을 길게 보면 그러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결정적인 대목에 좀 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1908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만 쭉 얘기해 볼게요. 실질 금리. 1980년도에 이 10년짜리 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80년대, 네. 10년 80년대 10년 금리가 미국이요? 예, 미국이요. 실질 금리. 그때가 모르겠어요. 폴 볼커가 금리 엄청 올릴 때죠. 예. 10몇 퍼센트 예, 맞아요. 10% 넘어요. 어. 10에서 15% 사이예요. 예. 거기서 있던 게 그냥 쭉 내려왔어요. 음. 한 5%까지. 5에서 3%까지. 한 5%까지 내려온 게 2010년이에요. 네. 30년 동안. 한 제너레이션 동안. 그리고 2010년부터는 조금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서 뭐 3%까지도 내려가고 뭐 2%까지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흔들리고 그랬지만 지금 4.2까지 왔잖아요. 바로 엊그저께까지 4.5. 그리고 많은 사람이 5% 된다고 겁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약 지난 2010년부터 2025년이면 지금 15년 지났잖아요. 15년 동안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가 이제 2% 3%가 아니라 한 4.5, 5 가는 게 이제 노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고금리 노말. 예, 금리 자체가 그 중립금리 그런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금리 그런 게 2010년도 초에는 1.7이었는데 지금은 2.5고 2030년에는 2.8 된대요. 그런데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건 이거 자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거든요. 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미국 금리가 진짜 4.5쯤 되는 게 이게 뉴 노말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1가 1,400원쯤 있는 게 그냥 뉴 노말처럼 보이는 걸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 근거로 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며칠 읽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좀 긴 프레임인데요. 예. 2010년부터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율이 내려온 이유는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뭐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돈이라는 거에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자율이.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의 공급은 뭐겠어요? 저축이죠. 누군가 저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유자금. 네, 저축을 해줘야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그 돈 갖고 거기다 쓰니까. 그게 저축인데 돈의 수요는 투자. 뭐 돈 쓸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축과 투자로 나눠보면 저축은 제가 봐도 그래요.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고도 성장했어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니까 별 고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수요 쪽에는 저축 쪽에는 그때 베이비 부머들이 열심히 저축했어. 엄청 저축했죠. 예. 뭐 저는 많이 못했지만 하여간 그때 많이 저축했어요. 예. 80년부터 되게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저 조금 선배들부터. 그래서 30년 동안 저축 많이 했어요. 저축 많이 했고 두 번째는 그 시기에 중국이 수출 엄청 했어요. 그게 수출해서 벌은 달러를 국내에 가서 팔지 않고 예. 그걸 팔기 시작하면 중국 위안화가 너무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장도 안 열려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들어오는 달러로 전부 미국 국채 샀죠. 그래서 거의 하나도 안 사갖고 있던 미국 국채가 예. 2010년도인가 15년도인가에 4조 달러가 돼요. 그렇게까지 중국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축이 많이 된 많고, 거죠. 저축 많고. 예, 저축이 많이 된 거죠. 빌려줄 돈은 많고. 예, 그게 저축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공급 쪽에서 수요 채권 많이 쪽에서 사고. 보면은 그때 경기도 좋았고 그리고 냉전이 이제 풀리면서 방위비도 거의 안 썼어요. 예. 방위비도 거의 안 썼고 그리고 IT가 발전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돼 가지고 투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때 컴퓨터 나오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금리를 쭉 내려오게 했는데 예. 그리고 2010년부터는 그냥 그런 대로 어영부영 쭉 갔는데 이제 문제는 2010년부터 이제 요즘 와서 일어난 현상이 아까 그거를 그대로 반대로 해보면 베이비 부모가요 저축을 하기는커녕 이제 연금 받고 돈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축이 줄었어요. 저축이 줄었고 두 번째는 아까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안 사요 미국 국채. 네. 아직도 1등이지만 지금 3.3조 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은 한 10년은 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새로 사지 않아요. 그렇죠. 롤오버만 하는 거지 예. 중국이 지금 안 사요. 1등일 뿐이지.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예전에 중국뿐 아니라 그 중동의 그 오일 머니들도 자기네 나라에 가져가지 않고 주로 미국에다가 안전자산이라고 미국에다 많이 저축했거든요. 예. 근데 중동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뭐 걱정이 돼서 그런지 우리도 투자해야겠다고 엄청 투자하잖아요. 국내에다가. 미국 국채 안 사고. 투자 엄청 해요. 네옴시티. 그거 돈이 얼마입니까? 중동 애들 엄청 투자해요, 요즘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지난 2, 3년 동안 일어났으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야, 돈의 공급인 저축이 줄고 돈의 수요인 투자가 늘었으니까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설왕설래하는 게 테크날리지인데 야, 그런데 AI 있잖아. AI가 모든 생산성을 다 좋게 해버리면 그러면 투자할 것도 없어. 다시 옛날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 저도 좀 동의하는데요. 예. 예전에 우리 90년도에 막 컴퓨터 새로 나오고 이럴 때는 사실 투자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컴퓨터 하나 사면 됐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았고 요즘은요 AI는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엄청 엔비디아 칩 때문에 예, 데이터 센터, 전력, 뭐 발전소. 전력. 그다음에 또 AI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AI가 들어오면 공장 설비 다 바꿔야 될 걸요. 예. 그다음에 사무실 다 바꿔야 될 걸요. 사무실 설비 다 바꿔야 될 걸요. 지금 같은 스타일이 아닐 걸요. 뭐 재택근무와 뭐와 이런 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는 알겠는데 예. 뭐 되겠죠.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초기에 투자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AI 투자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빌려 대고 있잖아요. 미국도 엄청 한대고 우리도 엄청 한대잖아요. 우리 얼마 한다랬죠? 우리 그러면 그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결국 그게 투자라는 게 AI 투자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예. 일단 돈으로만 딱 보면 돈의 수요가 엄청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자율이 낮았던 저금리의 원인은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저성장 때문이고. 꼭 그렇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성장학은 조금 떨어뜨려서 돈에 대한 수요 뭐 비슷하죠. 비슷하기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영원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끝난 것 같다. 봐야 돼. 그런데 계속적인 투자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투자가 결국은 성장이고 경제 성장이고. 근데 그 돈이 성장이 들어오고. 경제 성장으로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경제 성장으로 잡히긴 하는데 통계상에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뭔가 대가를 오는데 지금 AI는 좀 갭이 있지 않느냐 시간적인 갭이 그렇다면 이자율이 쉽게 못 내려오지 않겠냐 AI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돈은 그 생산성은 조금 떨어져서 들어오고 옛날보다 지금 좀 길어졌는데 그렇다면 AI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방위비도 늘어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저기 나토 보고 뭐 3.5% 하래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 다 그만둬도 독일하고 프랑스 국채 엄청 발행해야 돈 될걸요. 써야 될 때 많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거기도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볼 때 대부분 전체적인 그림이 다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 투자 수요는 늘고 저기 저축은 줄고.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인데. 그러니까 4.5%가 그렇게 높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 20년쯤 전에는 그랬잖아요. 예. 대충 뭐 네. 금리도 그 정도였고 네. 성장률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높았고. 네. 그러니 고성장에는 고금리가 어울리고 네. 저성장에는 저금리가 어울리니 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는 경기가 뜨거워지는 네. 투자가 많이 되는 네.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라면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예. 돼도 맞고요. 예. 그게 한 파트고 또 한 파트는 설사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네. 경기가 안 좋더라도 수요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질문 네. 드리려는 네. 거예요. 경기가 좋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 소득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지 이 친구야라고 하면 맞아. 매우 좋죠. 자연스러워. 예. 경기 좋은 거야 그게. 예. 옛날에 우리 그랬는데 예, 예. 야, 다시는 그럴 때 못 올 줄 알았다. 야. 예. 좋은 거고 네. 또 반대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야 금리도 올라가 돈의 수요도 많아 투자도 많이 돼. 그런데 성장도 잘 안 일어나고 경기도 안 뜨거워. 미국 실업률 늘어나는 거 봐. 지금 일자리 안 이거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돈은 수요는 많아지면서 네. 경기는 뜨거운 것 같은데 네. 지표로는 네.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돈이 안 퍼지는지 아니면 AI 파는 엔비디아 주머니로만 들어가서 안 나오는지 아무튼 그게 언밸런스가 되면 그거는 큰 문제라서 그렇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란 얘기냐. 금리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경기 좋고 따뜻하고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 좋은 건지 아니면 괜히 금리만 올라가서 고달프기만 한 건지. 그거죠. 예. 그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되게 궁금한 두 건데. 경우 다 예. 금리는 오른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 다음엔 주식과 외환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지금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지금 이프로님의 그런 질문이 너무나도 맞고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없는데 그게 없어도 야 금리는 오르는 거 아니야? 장기 금리는 예.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럴 수 그렇다면 있겠네. 4.5%가 뉴 노말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주식도 만만치가 않죠. 4.5%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 주식 5% 오르면 해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은퇴자들 1년에 5% 들어오면 엄청 해피합니다. 보통 보니까 3%만 돼도 많이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감세 뭐 하면서 가만히 따져보면 전부 금리만 올리고 있으니 지금 금리 안 내린다고 트럼프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사실 걱정하는 게 맞죠. 37조 달러가 지금 50조 달러 정도 돈을 빌리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뭐 어떻게 될까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데 야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거는 지금 파월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네가 정신을 차려서 뭐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재정책 좋고 관세 해서 돈 생기면 돈 풀고 난 그럴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하는 네가 더 문제야.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금리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내려오는 건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이렇게 있던 금리가 밑에는 내려오는데 위에는 맞아요. 스티프닝이 스티프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아서 단기 금리가 저도 내려올 것 같아요. 그 말은 내려오는데 경기 안 좋고 금리 내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내려올 때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게 장기 금리가 예상보다는 안 떨어질 것 같아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말이 애매한 게 그럼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도 인하하고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봤죠.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긴 떨어져. 그게 왠지. 애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 알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건 모른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예. 주식과 환율의 변화를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예, 그게 어떻게 변하고 어떤 뉴스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몇 주 몇 달은 미국 10년짜리 금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이 4.2가 다시 4.5 쪽으로 가서 5% 6% 가는 그 불안감에 매일매일 쌓일런지 예. 아니면 4%를 뚫고 내려가서 야 단기 이자를 내려가면 장기 이자를 내려가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무슨 딴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10년짜리 야 하루짜리 금리가 3개월짜리 금리가 2%인데 그러면 3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가 2.5%고 그럼 10년짜리가 5%가 되려면 5년 있다가는 뭐 하루짜리 금리가 7% 돼야 되겠네? 예. 그런 생각도 나온다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단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겠다는 확신만 있으면 트레저리 저 10년짜리 사놓고 단기 금리 계속 빌리면 되잖아요. 신용이 충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경제학자적인 그런 얘기를 해봐야 시장은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려면 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야 한다는 금리는 실질금리죠. 실질 금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이 당연히.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네, 관건이겠네요. 관건이죠. 예. 그게 떨어지는 정도와 뭐 그게 제가 보기에 안 떨어져도 돼요. 조금 안정되기만 하면 돼. 자, 튀지만 않고. 예, 튀지 예전에 않더라도. 골디락스 얘기잖아요.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좁은 길로 살살살살 다니는 거죠. 주식이 폭등은 하지 않지만 계속 오르는 거죠. 금리는 오르기는 하는데 찔끔찔끔 올리고 그런 거 사람들 좋아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미국으로 돈 더 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달러는 강세가 됐어요. 돈이 더 몰리니까. 더 몰려서. 어. 그런데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5% 갔다 4% 갔다 막 몇 달 만에 그럼 미국 왜 이래? 저게 안전자산 맞아? 무슨 채권이 주식보다 더 많이 움직여? 뭐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제어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은 들어오니까 10년물 뭐 30년물 미국에 하여튼 장기 금리가 그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한 예고된 건 되게 오래 전부터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안 내리고 좀 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생각처럼 장기물도 분명히 내려가긴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진짜 안 내려가네 그게 생각보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모든 이런 문제들이 어. 뭐 그냥 말로 누군가 표현하고 그냥 오늘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알고 있네. 시장은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항상 뭐 채권 금리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미국 금리의 움직임. 근데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게 코로나 시절에는 기준금리 내리면 장기금리 내렸거든요. 예, 심플하게. 이제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릴지 내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보고 아하. 이제 파악할 일이 좀 그 시장이 좀 더 어려워졌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는 거냐는 2%의 이 단순한 질문에도 그건 잘 모르겠어 라는 거 답을 한다는 이 황당한 상황이 다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매크로가 원래 모르잖아요.
고용지표 그러니까. 이번에 나빴으니까 그럼 나쁜 거야?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 GDP 잘 나왔다고 난리친 게 그게 도대체 며칠 차입니까? 그래, 그렇기도 하고 고용 지표가 나쁘다는 건 나쁜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투자 수요는 왜 늘겠어요? 투자 수요가 느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경기에 의해서 투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한 베이비 부모들의 그런 이제 그 인구학적 변화, 예.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의 변화, 변화. 그 다음에 AI라는 특수한 경우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거기에 조금 답을 드려보면 지금 이 프로님이 얘기하시는 건 경기 따라 움직이는 거는 다 알겠는데 경기하고 관계없이 그냥 디폴트로 나가는 게 지금 생긴 거 아니야?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그 세 가지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와, 근데 그렇다면 경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더 높아지는 좋아서 거. 금리가 올라가는 예, 게 예, 아니라 그렇죠. 다른 이유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고금리가 더 고통스러울 거고. 그러면 경기는 더 나빠질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네. 누가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트랜지션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전환이다. 마치 예. 그게 저 전에 석유 파동이 그랬잖아요. 예. 수요가 늘어나서 그래 된 게 예. 아니라 구조적인 것 때문에 석유가 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예. 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이 예. 그러니까 전 세계 AI가 되면서 양극화가 되고 AI 생산성은 좋아지는 게 확실하나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되고 기업도 제한되고 이런 모든 전환들이 이자율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주식과 환율까지는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 모든 전환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전환이다. 일 것이다. 네. 그런 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좀 있었는데 엊그저께 고용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막 자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생각해 보면 금리라는 가격이 시장의 예. 가격이 경제 상황을 원래 반영한 가격이 그게 금리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너무 발행해라든가 혹은 그게- 말씀하셨던 네. 중국처럼 사는 데가 요즘 많이 없어. 예, 그런 것들이 다 반영해서 현재가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가 된 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게 맞는다면 앞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변한 거를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제 질문은 경제 상황보다는 지금은 수급이 혹시 더 중요해졌느냐. 수급이 경제 상황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경기 상황보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세상에 네. 수급이 왕이거든요. 아니 사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파는 사람 그럼 이 많은데 어떻게 문제는 올라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완전 해결되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네, 너무 작아요. 안될 거다. 37조 달러고 그거는 뭐 택도 없는 거고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은행들 규제를 풀었잖아요. 네, 은행들이 살 수 있도록. 미국 국채를 사도 된다. 네, 예, 그런 것도 규제 네. 없이. 예, 그게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만큼 더 살 수 있다는데요? 그렇겠죠. 그러니 당연하죠. 그러면 수급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해결했는데 은행이 살한다고 삽니까? 지네들이 좋아야 사지.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그거 말고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건 더 높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채도 프라이싱이 되고 요즘 모기지 7%예요. 모기지 하면 7%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상대적이고 모든 프라이싱에 딱 결정해주는 한 가지 값이 10년짜리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높으면 다른 값도 다 높아져요. 그러니까 은행은 꼭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꼭 그것만 사야 네, 되는 근데 법이 은행이 없다. 다른 거 안 하고 요거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해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예. 그거를 베스트가 똘똘하니까 만들어줬죠. 은행은 중요한 게 그 자본 대비 얼마가 중요한데 예. 은행에서 국채를 살 때 그 자본값 이런 거를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가끔 사는 게 유리하도록. 예, 국채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돈을 빌려 드려요. 그리고 돈도 줘. 그리고 돈도 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능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은행들이 국채를 사면 너무너무 좋아져. 또는 다른 거를 살면 너무너무 나빠져. 아니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다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에 맡기면 페널티가 생겨. 누구 돈 빌려주려니까 너무 힘들어. 국채 사면은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제일 나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국채의 금리는 마이너스 0.2야.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으니까. 그게 또 딴 거보다 나니까 들어온 자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베슨트고
뭐 그쪽 미국에 있는 똘똘한 분들이 모두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채의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주 장기로는 못 끌고 가거든요. 뭔가 진짜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이유를 뭐 이렇게 설명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게 일리가 있다면 쉽게 잘 안 변하겠네. 사실 저축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요즘 저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뭐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 저축해봤자 금리도 얼마 안 나와요. 많은 그 일부에서는 저렇게 설명도 해요. 맞아. 그 베이비 부머가 나이가 들면 뭐 이제 저축을 안 하고 소비를 한다. 젊을 땐 저축하고. 이제 쓴다. 쓸 수밖에 없죠. 돈이 더 이상 안 벌리니까. 저는-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저 보면 돼요. 저는 그런 거죠.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쓰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예전보다 많이 벌겠죠 누군가는. 네.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네. 쓰니까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예전보다 많이 벌 거고. 네. 그럼 그 사람에게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사람의 저축이 늘어나는 거라 저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통화량의 함수일 뿐 소비 성향과는 관계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런데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답은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다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저축이 많이 되고 되는 경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다 써. 그리고 저축을 한다는 건 미래로 밀어놓는 거잖아요. 예. 미래로 밀어놓는 상태에서 그걸 쓸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의 격차가 생겨요. 그런 데서 차이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저축이 많고 투자가 뒤로 따라왔는데 지금은 저축이 들어오고 투자가 높아가면서 투자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시차가 있는 거죠. 시차가 있고 그럴 거예요. 시차가 있고 지금 시차가 저축에서 투자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트랜지션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고 생각하면 예,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AI에 투자 많이 하고 국방비에 투자 많이 하고 뭐 미국 애들은 자꾸 뭐 미국은 투자할 게 많으니까 남들한테 캬라 그러고 우리도 돈 엄청 찍어야 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금리는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그래서 같다. 장기금리 생각보다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미국이 빠질래도 독일 게 안 빠지고 일본 거 안 빠지고 프랑스 거 안 빠지고 한국 거 안 빠지면 미국도 좀 덜 빠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야 미국은 많이 빠졌는데 독일은 막 올라가. 그럼 독일로 가자. 독일로 가자. 어. 하는 게 있죠,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같이 흥미있는 거죠, 전 세계가. 미국이 워낙 막강 파워니까 우리가 미국 얘기만 하지만 그 나머지들도 다 합치면 많지 않거든요. 예. 예. 나머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 미국이 제일 크고 유럽이 다음이고 일본이잖아요. 예. 중국은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일본과 지금 유럽도 보면 자금 수요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하고 미국이란 말을 국가만 바꿔도 다 맞을 거예요. 예, 예. 예. 다 맞죠. 비슷한 상황이죠. 예, 다 비슷하니까 전 세계가 자금의 수요가 늘고 그러니까 투자가 늘고 저축이 줄어가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아주 롱텀 트렌드로 볼 때 30년 동안 내려왔고 15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론 15% 20% 가는 건 아니더라도 예. 다시 지금 우리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금리가 단기 금리가 2%가 되니까 10년짜리 금리도 2.2 정도 될 거야.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10년짜리 금리가 한 3.8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서 얘가 내려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사실 20bp 오랜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생각에 며칠 내에 다시 4.5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좀 보고 있어요. 며칠 내에 4.5를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니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니야. 정말 안 내려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면 예. 그 영향이 달러도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달러도 강세, 주식은 약세.
주식은 약세. 예. 부동산도 약세. 그건 나라별로 좀 다르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1980년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주식하고 부동산 엄청 올랐어요. 예. 안 오른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예. 그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예. 아. 그러면 이번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반대 현상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겠죠. 미국 7% 저기 모기지 하니까 좀 사기 찝찝하죠. 7%면 이자가 꽤 되잖아요. 야, 금리 기준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낙관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대표님. 예,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주식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지 않는다. 아. 예, 진짜 밝아지려면 실질금리가 내려와야 된다. 실질금리가 예. 내려와야 되는데. 연준 금리가 실질금리를 내린다면 세상이 밝아지는데 내리는데 따라 내려올까? 특히 내리는 이유가 연준이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네. 그런 독립적인 연준이 인플레이션 같은 걸 생각해서 내가 신중하게 내려볼게. 난 내려도 될 것 같아. 하고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트럼프가 막 윽박 질러가지고 파월 내쫓고 막 거기 파월이 물론 뭐 더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연준 위원들이 마구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나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일단 내리자. 정부 말 들을래 일단 그리고 내리자. 그래야 내 인생 편한데 이렇게 만일에 내린다면 그거는 분명히 나쁜 거죠. 그러면 장기금리 내가 보기 하나도 안 내려올 거예요. 아 저들 미쳤네. 그리고 달러도 오히려 그러면 또 약세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오히려? 미국 진짜 이상한 나라다. 이상한 나라네. 채권 사면 안 되겠네, 쟤들. 예전에는 아직도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준 그래도 제일 나아. 뭐 BOJ보다도 낫고 BOK보다도 낫고 중국보다도 낫고 뭐 영국 이런 데들보다 연준이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 그러니까 금리 높게 우리 괴롭혔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아줬잖아. 이런 사실 신뢰가 있거든요. 예. 그게 미국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이제 뭐 어그러지면 그거의 결과는 또 다른 이슈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에 굉장히 나쁘고 미국에 나쁘면서 전 세계에 나쁘다. 그래서 너무 연준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한국은행 막 푸시하면 결과가 좋을 때가 있었나요? 뭐 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과 중앙은행이 할 일은 분명히 다르고 예. 목표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자 서로 존중을 해야지. 한 명이 힘 좀 세다고 저쪽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뭐 괴롭히면 괴롭잖아요. 사실 뭐 정치가가 제일 힘 세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준 사람들 요즘 좀 막 힘들겠어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리는 이유가 물가 걱정이라는 그렇죠. 거죠. 연준은 두 가지 맨데이트잖아요. 물가를 낮게 유지하고 고용을 높게 유지하는 거. 나는 딴 거 모르겠고 그 두 개만 나는 죽도록 하겠다. 본다. 예. 근데 물가가 걱정되는 이유는 관세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 관세를 내가 한번 결과를 보고 싶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면 되는데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면 물가는 높아지겠지. 한 1회는 오르겠죠. 네. 8월 며칠부터는 당연히 재고 떨고 나면 올해 하반기에는 띡 오르겠죠. 근데 물가라는 건 가격의 일회성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아니 지속적인 상승 앞으로 어떨 것 같은 그렇지, 기대죠. 물가가 몇 %쯤 연속으로 계속 오를 것 맞습니다. 같아. 이 각도를 의미하는데.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관세에 의해서 물가가 한 번 일회성으로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에는 그 가격이 오히려 비싸지니까 소비대가 떨어지고 하니 유지되기가 쉽지 않지. 이 각도로 왜 계속 오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신중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얘기 들어보면 진짜 짜증나지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이스 시나리오는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시는 그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맞는지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한 번 바꿔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좀 어려워.
늦더라도 예, 늦게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는- 예. 섣불리 움직이지 하지 않는다. 그 않겠다. 예전에 연준 엄청 욕 먹었잖아요. 그 먼저 움직였다가. 금리 아니 금리 늦게 안 올려가지고. 뭐 매번 그러지. 예,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금리 엄청 욕 먹었잖아요. 금리 빨리 안 내렸다고. 그러니까 연준은 뭔가 빨리 늦게 움직였다가 맨날 욕 먹어요. 그런데 그 욕은 먹어도 그냥 내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욕이고요. 오히려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욕은 빨리 움직이는 거죠. 헛다리 오판하고. 어. 네, 오판하고. 그거 했죠 예전에. 그럼 이제 의자를 확 내릴 때 인플레이션이 없을 줄 알고. 그러니까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뭐 알파하고 베타라면 항상 베타가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연준은 천천히 하는 게 사실 맞다. 이렇게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준이 하잖아요. 연준이 200년 동안 잘하는 거를 트럼프가 너무 뭐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옆에서 자꾸 내리라고 하면 더 내리기 싫은 거지. 그래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이 있지. 자존심. 여기서 원래 내가 내리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내리라고 그러면 그래. 마치 꼭 하라고 해서 한 거 같잖아요. 솔직히 파월이 지금 뭐 볼 게 있습니까? 지금 자존심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쥐고 흔드니까 내릴 그러니까 겁니다. 안 내릴 내리지. 것도 안 내리지. 나래도 안 내려. 모르겠어요. 연준위원 10명 있는데 연준위원 중에 좀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걔들 정부하고 잘 지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부하고 잘 지내서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꼭 그렇게 이게 화내실 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화내고 스투핏하고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요. 진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 상황이 오면 왜 얘기를 해야지? 그 말도 진짜 파월은 너무 기분 나쁘게 해주면 보세요. 화내고 있고 항상 화를 내고 있고 멍청하고 정치적이다. 아주 비열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예, 만만치 않아. 그러하다. 예, 만만치 않고 아니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파월 임명했잖아요. 1기 정부 때 그렇죠. 파월 의장을 임명했는데 왜 파월 의장 전혀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파월을 왜 했냐? 말 잘 들을 것 같아. 했다는 소리 당시에 파다했거든요. 얘 진짜 말 잘 들어.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막 미치는 거지 지금. 그런가요? 분이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그때 있긴 있었거든요. 미국의 부동산은 걱정이에요. 저 모기지 금리가 그럼 잘 안 내려온다는 얘긴데. 그래서 요즘 네. 그 미국의 젊은 사람들하고 좀 얘기해 보면 너 집 안 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집은 예수님 때부터 집값 비싸다 그랬는데 맨날 오르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지 그래. 물론 양극화가 있으니까 뭐 뉴욕 같은 데 사. 이상한 시골 사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이것까지는 받아들여요. 인구가 주니까 집값이 내려갈 거야. 이런 거는 아니다. 예.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그 시내는 무조건 더 비싸죠. 몰라. 로마 시대 때는 임금 밀도가 더 좁았어. 더 모여 살까. 여기까지는 하는데 사고 싶은데 금리가 너무 높아. 금리가 너무 너무 높아. 월세가 어떻게, 싸. 차라리 월세가 싸. 진짜 너무 못 사겠어. 어떻게 나 죽을 때 걔네들은 다 그걸로 하잖아요. 픽스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는 보통 사람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3% 모기지로 6% 하고 30년까지 하는데 있는데. 나는 7%로 한다니까 안 내릴 것 같지만 내리기만을 바래. 나 저거 5% 되면은 살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세상에 공짜 없어가지고 저거 5% 되면 지금 자기가 집값이 더 올라가. 지금 100만 불짜리 집값이 200만 불 됐어. 그냥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초이스가 없어. 여기서 선택해야 돼. 그렇지. 예, 그렇지. 집값만 봐. 그리고 이자율과 뭐 이런 시장은 똘똘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합리적이야. 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 너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찍어. 너 생각해봐야 되지도 않아라고 제가 이제 우리 조언을 해요. 조금 친한 젊은 사람한테 얘기해요. 이거 별로 안 친하면 뭐 아는 척하고 얘기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려면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이제 선택해야 돼. 집값이 만일에 다만 이거죠. 집값이 오르잖아요. 생각보다. 그럼 너무 화가 나요. 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나. 너무 화가 나. 화가 나면 괜찮은데 화를 내요. 아니, 왜 화를 내냐고. 아니 그러니까 못 견뎌서 그래요. 못 견뎌서. 그러니까 두 명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전에 저 홍콩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해갖고 나는 연봉이 막 10만 불 받던 내가 난 100만 불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30년을 일해갖고 예를 들어서 세금 내고 한 1,000만 불 벌었어요.
그리고 난 참 너무 잘했는데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걔는 10만 불이 아직도 10만 불 받아요. 근데 걔 집 500만 불짜리 집 샀다가 5천만 불 됐어요. 4,500만 불을 벌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거 화나요. 화나지. 그거 화나고 또 화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방법이 없는 수가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예. 이제 살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막 이제 막 나쁜 데로 가서 살게 돼. 자기 가족들도 영향을 받고 너무 화가 나. 반대 리스크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려. 예. 그것도 화는 나는데 예. 그건 그냥 살면 심리적으로 화가 내가 살면 돼. 원래 살 때 계획이 있었잖아요. 모기지 네. 받고 그냥 그러고 살면 돼. 그리고 나는 참 멍청해. 그냥 멍청하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하고 살면 돼. 그렇게 화가 안 나요. 반대쪽이 화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너무 많아. 야, 맞는 말씀입니다.